계속 읽어 나갑니다. 프레팔시드와 심장병 부작용이라. 1933년 FDA는 밤에 위산이 역류하는 증상을 억제하는 치료제인 프레팔시드 시장 판매를 정식 승인했다. 위장운동 촉진제의 일종인 프레팔시드는 1981년 얀센이 개발한 화합물질로 이루어졌다. 얀센. 존슨앤존슨이라는 거대 기업의 제약업체 라인이 바로 얀센이다. 이 약은 성인을 위한 치료제였지만은 실제로 트림을 자주 하거나 구토를 하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사용이 되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은 아동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식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위해한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임상 실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아에게 효능이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다. 1993년 프레팔시드를 복용한 6명의 아동이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질환이었다. FDA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으나 제약회사는 어떻게 해서든 소아 판매 중단을 막기 위해서 사인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입막음을 하는 데 성공을 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제약회사는 소아과 의사는 물론 위장병 전문의들을 찾아가서 프레팔시드의 효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소아 위장병 전문의인 폴 하이머는 의학협회에 이 약을 소개하며 동료 의사들에게 권장할 정도였다. 그가 유아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프레팔시드를 권장하는 내용을 책자로 만들었고 존슨앤존슨은 그 책자를 1만 부 인쇄해서 의사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 전국에 배포했다. 존슨앤존슨은 프레팔시드가 유아용 치료제로 팔릴 수 있도록 제약 시장의 분위기를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려고 갖은 예를 썼다. 그 덕분에 프레팔시드는 날개도 천지지 팔려나갔다. 1990년대 중반이 이르자 이미 총 매출액은 10억 달러를 넘었다. 제약회사가 돈을 버는 동안에 불길한 징조가 어김없이 나타났다. 1995년 1월 식품의약국은 프레팔시드 복용 환자 중에서 심장 부정맥을 호소한 사례를 18건이나 접수했다. 그들 중에는 갓난아기도 있었는데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식품의약국은 이 약의 문제점을 경고했지만 회사 측은 문제의 환자가 프레팔시드만 복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약도 같이 병행하고 있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러한 수법은 일명 머렐의 자기 방어와 닮아 있다. 자사의 잘못이 아니라 타사의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다. 1996년 7월 식품의약국은 57건을 추가 접수했고 그 중에 유아와 관련된 의료사건은 7건이었다. 1997년 8월 프레팔시드로 2명의 유아가 사망하자 식품의약국은 다시 한번 존슨앤존슨에게 어린 환자들이 이 약을 복용할 경우에 심장질환에 걸릴 리스크가 너무 높다는 내용이 담긴 비교적 간단한 양식의 공문을 보내었다. 제약회사에서 발견된 내부 메모를 보면 직원들 역시 회사가 프레팔시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일부 직원들은 이에 의문을 제기했고 데릴 커랜드 같은 고위 간부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존슨앤존슨이 식품의약국에 보낸 문서에 명시된 심장질환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경미한 수준으로 명시된 점을 지적했고 타사 제품에 잘못을 돌린 것을 혹평했다. 위장운동 촉진제로 쓰인 이 약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바로 이 약이 사회적인 약자이자 몸이 약한 유년층에게도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태아와 신생아에게 미칠 부작용이 가장 걱정스럽다. 이를 우려한 식품의약국은
1998년 3월 존슨앤존슨과 비공식적인 모임을 가졌다. 식품의약품 관계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밤의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치료제가 당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소화제 텀스처럼 소화가 안 될 때 때에 먹는 프레팔시드의 위험성에 일침을 가하는 질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끝까지 프레팔시드를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몇 번의 협상 끝에 프레팔시드를 복용하는 유아들에게 부작용으로 심장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주의사항에 명시하는 것으로 상황을 종료했다. 이 약이 여러가지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을 존슨앤존슨은 끝까지 전면 부인했다. 2000년 프레팔시드를 복용한 성인 및 아동 중에서 심장질환이 발병한 사례만 해도 341건이었고 그 중에 80명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진 식품의약국은 프레팔시드의 전면 조사를 위해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서 공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존슨앤존슨은 회사 내부에서 발견된 여러 메모들을 통해서 회사 간부들조차도 부작용의 심각성에 당황했다는 증거를 포착할 수 있었다. 어떤 메모에는 특정 단어의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다. 간부 회의 때에 사용된 것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프레팔시드의 효능에 대해서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라고 쓰인 메모였다. 공개 청문회가 열리기 3주 전에 존슨앤존슨은 프레팔시드를 시장에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회사 측과 고위 간부들은 이 약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당당했다. 지금까지 프레팔시드 복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1만 6천 명으로 집계되며 그 중에 300명은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대부분은 아이들이었다. 2004년에 존슨앤존슨은 피해자와 사망 유가족의 9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 후에 프레팔시드는 물론 엄격한 사용 제한이 있었지만 프랑스에서 버젓이 판매되었다. 그러다 2011년 3월을 기점으로 금지 상품이 되었다. 이것은 계속 위험성이 있어도 누가 위험성을 보나? 약을 그냥 믿고 신뢰하고 먹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말이죠. 호르몬 대체요법과 유방암. 생리가 멈추는 현상인 배경은 50대 여성의 바이오리듬의 변화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신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삶을 놓고 볼 때 생물학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폐경이 왔다는 것은 더 이상 출산할 수 없으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자궁에서 분비되는 이 두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여러가지 신체 변화가 생긴다. 먼저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는 증상, 기분의 급격한 변화, 불면증, 수면 종해, 식은땀, 질건조 등이 대표적인 예다. 여성마다 두드러지는 증상은 각각 다를 수 있으나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해서 이 같은 변화들이 크거나 작게 두루 일어난다. 그래서 폐경기 여성들은 고통을 호소하기 마련인데 결국은 여성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따릅니다.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청소년에게 여드름이 많이 나는 것처럼 호르몬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다. 1942년 식품의약국은 미국 제약회사 와이어스 에어스트가 개발한 폐경기 증상에 도움이 되는 프리마린의 판매를 정식 승인한 바 있다. 폐경기가 도래해서 에스트로겐의 분비량이 줄어들음에 따라 외부의 도움으로 이 호르몬을 대체해주는 성분을 인위적으로 투여받는 것이다. 한마디로 빈자리를 다른 대체물로 채우겠다는 생각이다. 호르몬 대체요법을 이용한 치료제는
1930년대부터 활발하게 개발되었는데 특히 디스틸벤 약물이 유명하다. 디스틸벤 약물과 달리 프레마린은 임신한 악말에서 추출한 자연적인 에스트로겐이다. 프레마린은 영어권에서 프레그넌트, 유린 붙여졌다. 디스틸벤 약물의 부작용들, 가령 구토, 두통, 현기증이 다행히도 제품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가격 면에서도 훨씬 저렴했다. 덥네요. 자, 프레마린은 폐경기로 인한 불편한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했다. 하지만 판매량이 증가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는데 의사들이 폐경기 증상을 질환으로 여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성이면 누구나 맞게 될 인생의 한 시련으로 여겨서 증상이 매우 심각할 때만 호르몬 치료제를 처방해 주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와서 로버트 윌슨의 저서인 영원한 여성성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아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부터 상황이 역전이 되었다. 뉴욕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던 로버트 윌슨은 1963년에 혁신적인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치료를 받지 않은 폐경기 여성의 운명, 사춘기부터 노년이르기까지 여성에게 에스트로겐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논문의 제목이었다. 결국 여성에게 평생 필요한 호르몬이란 말이 아닌가. 바이어스 에어스트를 비롯한 에스트로겐 호르몬 치료제를 생산하는 여러 제약 회사들은 윌슨의 연구 재단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로버트 윌슨은 총 1,300만 달러의 지원비를 받았다. 폐경기 증상을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고 그는 1966년 자신의 박사 논문을 일반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책으로 출간했다. 많은 의사들이 폐경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고통을 수반하는 질환인데다가 심하면 기능장애가 올 수 있는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로버트 윌슨이 쓴 글을 읽다 보면 폐경기 여성을 마치 성을 거스에 당한 인간처럼 묘사하는 것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가 있다. 삶을 제대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처럼 비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폐경기 여성의 가슴과 생식기는 한마디로 망가진 고물상으로 전락한다. 거기에 골다공증과 고혈압, 우울증도 수반된다. 폐경기가 찾아오면은 주변 사람들 특히 남편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로버트 윌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여성도 인체의 끔찍한 변화를 피해갈 수가 없다. 다행히도 이 심각한 질병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오늘날 모든 여성은 영원히 여성성을 간직하기를 원한다.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여성을 아름답게 해주고 남성을 유혹하는 매력을 발산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밤의 나방이 불빛을 거부할 수 없듯이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성이 되는 것은 모든 여성의 로망이다. 에스트로겐을 이용한 호르몬 대체요법이야말로 탁월한 해결책이 아닐 수 없다.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여성의 불안한 심리로 약을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따라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으면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이혼, 가족, 불화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그때만 해도 윌슨이 남성 우월적인 발언을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신뢰했다. 또한 언론사의 적절한 홍보 덕분에 사람들은 점점 더 폐경기를 고쳐야 할 질병처럼 인식했다. 적절한 예방책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범죄 행위 같은 파렴치한 것으로 몰아갔다. 로버트 윌슨의 메시지는 전 세계인을 흔들었다. 결국 프레마린은 판매량이 급증해서 1975년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3대 의약품 중의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성성에 대해서
그 리스크. 복용자 중에 7.6%가 평균적으로 이 같은 리스크를 지닌다는 보도였다. 자궁 내막 암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다는 거죠. 그 해에 7.6%. 심지어 7년 이상 이 치료제를 쓴 여성의 경우에는 그 리스크가 13.9%까지 올라갔다. 영원한 여성성이 웬 말인가? 그로부터 5년 후에 보스턴 의과대학 의료센터는 1971년부터 75년 동안 에스트로겐 치료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미국 여성 1만 5천 명에게 발생한 자궁 내막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FDA는 화이어스 에어스트의 프레마린의 사용 설명서에 암 발생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제약회사는 반성하기는커녕 의사들에게 보낸 공문에 에스트로겐 치료제를 자궁 내막암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단순 논리에 의거한 것이라며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머렐의 자기방어 전략을 쓴 것이다.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주의사항에 언급하고 하혈 증상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근거는 프리마린 사용과 관련된 일련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에는 미약한 대처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치료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 효능만 보고 약을 계속 복용하게 될 것이다. 여성들은 부작용 스캔들이 불거진 후에도 프리마린 복용을 계속했다. 식품의약국은 프리마린 제조업체의 고위 간부들을 소환해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보낸 공문의 객관적인 정보의 왜곡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화근이 된 것이다. 1. 회사는 상황을 매우 편향된 관점에서 판단하는 공문을 보냈다. 리스크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들을 확인하려는 의지 없이 무조건 덮으려고만 했는데 이는 식품위생약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식품의약국은 에어스트 연구소의 의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수정하라고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았다. 연구소가 제대로 된 공문을 쓸 것이라는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따라서 식품의약국은 에스트로겐과 자궁 내막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한다. 다음으로 식품의약국은 에어스트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과 관련된 주의사항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새로운 에스트로겐과 자궁 내막암 간의 인과관계가 밝혀짐에 따라서 프리마린의 상업적인 생명은 거의 끝나갔고 판매량은 그 후에 계속 갈수록 떨어졌다. 그러나 호러 영화에 등장하는 좀비처럼 프리마린은 상처가 채 암을 일기도 전에 다시 재기를 꿈꿨다. 1979년 랜싯 연구에 따르면 또 다른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자궁 내막암의 리스크를 떨어뜨린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렇다면 프리마린의 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쓰면 부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렇게 호르몬 대체요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와 함께 와이어스 에어스트는 1980년 폐경을 둘러싼 여러 위험 요소에 대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쳤다. 로버트 윌슨 박사의 메시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광고에 서있는 버슨 마스텔러가 여성을 상대로 폐경과 골다공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 사실 골다공증은 비가시적인 질병이라서 육안으로는 해당 여성의 질병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폐경기가 지나서 노년으로 향하는 많은 여성이 뼈가 부러지는 골절을 자주 겪는 이유도 바로 폐경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폐경기를 지나고 있는 여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은 사람은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7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와이어스 에어스트의 홍보팀 직원들은 폐경기의 가장 큰 리스크들과 함께 알츠하이머와 결장암, 치아상실, 시력 감퇴, 주름을 또 다른 부작용으로 추가했다.
노화에서 비롯된 여러 변화들이 폐경기와 함께 찾아온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와이어스 에어소트 산하의 여성건강연구협회는 여러 광고들을 후원했다. 그 중에 한 광고에 등장한 모델 출신 스타 로렌 허트는 50대지만은 여전히 활기찬 모습을 잃지 않은 채 카메라를 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치 말에 따르면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노화와 함께 동반되는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다더군요. 폐경으로 인한 모든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바로 프레마린이나 그 유사 제품으로 출시되는 프렘프로를 복용하는 것이다. 프렘프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합성물질로 1995년부터 시장에 출시되었다. 와이어스 에어소트의 회장 로버트 A. 에스너는 올란도에서 의사들에게 프렘프로 출시를 알리는 모임에 직접 참여했다. 호르몬 대치요법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은 불티나게 팔렸다. 일주일 전에 국립보건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힐리 박사는 워싱턴에서 여성 건강의 획기적인 혁명이 도래했다고 선포했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이 그 혁명의 초석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언도 잊지 않았죠. 그는 대다수의 여성이 중년이 되면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아야 하며 프렘프로가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폐경기에 이르렀을 때 시작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이 실천해야 할 주된 과제가 된 호르몬 대체요법은 제약 분야의 새로운 범주를 탄생시켰습니다. 미래에는 에스트로겐을 약으로 보충하는 대체요법이 당연한 절차처럼 인식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의견에 동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 다 동의하게 될지는 더 두고 볼 일이지요. 하지만 일단 호르몬 대체요법에 찬성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공유할 수 있는 비전에는 어떠한 제한도 장애도 없을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조언과 수많은 예방 캠페인으로 1990년대 수백만 명의 전 세계 여성들이 와이어스 에어소트의 호르몬 치료제를 선택했다. 그렇다고 그 여성들이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와이어스 에어소트의 홍보관들은 언론을 이용해서 폐경기에 일어나는 무서운 증상들이 실제로 빈번히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반드시 이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으로 대중에게 인식시켰다. 1976년 6월 자국 내막암 문제로 식품의약국과 제약회사가 격렬하게 충돌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와이어스 에어소트는 내부에서 발견된 메모에서 외부에서 체내로 유입된 에스트로겐이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걱정스럽다라고 쓰여 있었다. 한 달 전에 국립암연구소의 로버트 후보 박사는 이 제약회사의 에스트로겐 관련 호르몬 치료제를 15년 이상 복용한 여성 2명 중에서 1명에게서 유방암의 리스크가 발견된다고 보고했다. 후보 박사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치이므로 보다 세부적인 정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회사 내부에서 직원들이 주고받은 서신에서도 부작용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트로겐의 치료제의 부작용이 아니라 후보 박사의 연구 결과에서 나온 부작용 사례를 축소시킨다는 의미에서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내에서는 호르몬 대체요법과 유방암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실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회사는 이에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유방암 문제가 불거지면 자사 제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내부에서는 암 전문의를 모셔와서 자문관으로 도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한 고위 간부는 바로 항의했고 회사가 암 전문의를 고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전했다. 또한 회사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기구가 에스트로겐 호르몬 치료제의 암 유발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 위생당국과 연락을 취했던 간부인 저스틴 빅토리아는 다음과 같이 팀 결성을 제안했다. 회사의
담당팀을 만들어서 국제암연구기구가 유방암과 에스트로겐 호르몬 치료제 사이의 확실한 인과관계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결합형 에스트로겐이 다른 에스트로겐 치료제와 암 리스크와 관련해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구별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실험들을 모두 제지할 수는 없었다. 1989년 레이프 베르크비스트 박사는 에스트로겐 치료제가 유방암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사는 여기서 프로게스테론을 추가할 경우에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함께 들어간 합성의약품은 자궁 내막암 위험은 감소시킬지는 몰라도 유방암에는 더 안 좋았다. 이 점에 또 다른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콜디츠 박사는 프리마린 복용자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30%나 된다고 발표했다. 1996년에는 스티븐 커밍스 박사가 국립건강협의 후원을 받아 그와 유사한 실험을 실시했다. 결국 와이어스 에어스트는 커밍스 박사가 채택한 방법론에서 어떻게든 결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특별조사팀을 회사 내부에 만들어 자사 제품이 받을 타격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팀은 언론이 암 문제가 아닌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새로운 이슈를 만드는 일에 열중했다. 회사 직원이 갈겨 쓴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심각한 일이 아닌 것처럼 거리를 두어라.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라. 그리고 미국 언론이 다른 이슈로 분주하게 만들어라. 아휴. 이렇게 경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라는 것이 돈의 노예가 되고 그러면 악마가 되고 이렇게 흑암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얼마 후에 와이어스 에어스트는 디자인라이트라는 의료 전문 홍보업체를 영입해서 호르몬 대지업부가 관련된 30여 개의 기사를 전비하고 의학학술지에 기고했다. 디자인라이트는 이 제약회사를 위해서 프리마린을 홍보하는 기사 프로그램을 착수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의사들로 하여금 호르몬 대지요법의 장점을 인식하게 하고 암을 유발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는 것이 최종 목표다. 또 부가적으로 랄록시펜과의 경쟁구도를 타파해서 랄록시펜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랄록시펜이 프리마린보다도 암 리스크가 더 높다면서 상대편을 비방했다. 과거 디스틸벤 사건처럼 자사 제품을 보호하려면 어쩔 수 없이 타사의 제품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디자인라이트는 프리마린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주요 기사들을 직접 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디자인라이트의 그 당시 입장은 이러했다. 우리는 앞으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것이고 논문에 초고본도 쓸 것이다.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이름으로 논문도 자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전문가가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것이니 문제가 없다. 이에 관해 디자인라이트는 제약회사의 기사 하나당 $25,000의 수고비를 요구했다. 디자인라이트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총 26개의 논문을 자체적으로 작성했다. 디자인라이트 모두 18곳의 의학 전문 학술지에 실리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논문의 저자로 명시된 사람들은 알고 보면은 디자인라이트 내부 인원이 쓴 글을 팩스로 읽어보고 검증해 준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논문을 작성한 장본인은 아니지만은 마지막 확인 작업만 해주고 이름을 빌려준 것이다. 여러 실험 결과를 종합해서 요약본의 형태로 다른 논문에서 따온
인용문도 꽤 되었는데 와이어스 에어스티의 호르몬 대체요법의 장점과 무효성에 동의하는 연구 결과들만 모아놓았다. 그렇지 않고 정반대의 주장을 한 연구 결과는 축소시키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 것처럼 무시했다. 디자인 라이트가 발표한 논문의 저자로 언급된 인물 중에서 존 에덴 박사는 2003년에 미국 산부인과 저널에서 프로게스테론이 유방암의 원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단서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호르몬 대체요법을 따르고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암 리스크가 높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존 에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학계가 호르몬 대체요법과 유방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시점이었으니 말이다. 2002년에 여성건강 촉진 프로그램이 발표된 연구 결과가 그것으로 무작위로 추출한 여성 1만 6천 명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함께 들어있는 합성 물질을 치료제로 복용하게 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 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미 보았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찌됐든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된 수많은 논문에도 불구하고 1만여 건의 소송이 휘말려가면서도 와이어스 에어스트는 자사제품의 리스크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다. 프레마린과 프레놀로프는 그 후에도 시장에서 회수되지 않고 보란듯이 팔려나갔다. 그러나 2008년에 이르면서 호르몬 치료제의 판매량은 2002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액으로 따지면 꽤 많은 액수다. 에스트로겐 치료제는 1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합성 치료제는 4억 달러를 기록한 것이다. 마치 좀비 같지 않은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활보하는 좀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애쓰는 시체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기업체다 이 말이죠.